안녕하세요. 해원중학교 2학년 여러분. 이번 10분 역사의 주제는 교황권의 쇠퇴입니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짚어주었듯 중세는 말 그대로 신의 시대였습니다. 인간보다 신이 더 중요한 크리스트교가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중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의 주제는 그 신의 권력이 무너지는 교황권의 쇠퇴입니다. 교황은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쥔 크리스트교의 지도자로서 또 중세 최고의 경제력을 갖춘 교회의 지도자로서 중세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황의 권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지, 그리고 이 변화가 어떻게 중세 다음의 시대를 결정짓게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1세기 말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 국가인 셀주크 투르크가 이슬람 세계를 장악하고 그 지배자가 술탄의 자리에 올랐던 것은 저번 이슬람사 시간에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셀주크 투르크가 확장을 하면서 중동 지역의 도시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비잔티움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전체 크리스트교 세계에 큰 충격을 주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크리스트교를 만들어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최고의 성스러운 땅, 성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급해진 당시 비잔티움의 황제 알렉시오스 1세는 동서교회의 분열로 껄끄러운 관계였던 서유럽 교회의 지배자, 당시 교황 우르바누스 2세에게 다급히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에 우르바누스 2세가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크리스트교 세계가 뭉친 거대한 원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프랑스 클레르몽에서 서유럽의 기사와 성직자 등을 모아서 크리스트교 회의를 개최하니 그것이 바로 클레르몽 공의회입니다. 여기서 교황은 성스러운 땅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되찾자는 호소를 하게 되고, 성지를 회복하려는, 그리고 그러다가 죽는 크리스트교인에게는 신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가슴 뜨거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이에 이 공의회에 모여있던 서유럽의 기사와 성직자들이 Deus vult, God wills, 즉 신이 원하신다고 열광적으로 호응하며 예루살렘을 향한 서유럽 크리스트교 세계의 군사 원정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원정군에 서유럽 각지의 기사, 상인,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게 되면서 수많은 병력을 갖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시로 십자가를 자신들의 표지로 삼아 예루살렘을 향한 거대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1095년 제1차 십자군 원정의 개시가 되겠습니다. 제1차 십자군은 이 먼 길을 떠나 결국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슬람 세력에게서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 주위에 십자군들의 나라, 십자군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 세력도 손을 그냥 놓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이슬람의 영웅 살라딘이 나타나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강력한 공격을 퍼부었고, 결국 살라딘에 의해 예루살렘은 이슬람의 손에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서유럽에서는 다시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 계속해서 십자군이 결성되고 파견되면서 2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십자군 원정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십자군 원정이 긴 시간 동안 계속되면서 십자군의 성격이 변화하게 됩니다. 원래 십자군 원정이라는 사건은 크리스트교의 종교적인 신념을 위해서 중세 유럽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바쳤던 중세가 신의 시대라는 증거로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십자군 원정을 나가는 각 계층들에게는 서로 다른 꿍꿍이 속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황은 자신이 이렇게 거대한 원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가 크리스트교 세계의 지도자라는 그 위엄을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교황권을 과시하려고 하였고, 왕과 영주들은 동방의 새로운 땅을 개척하여 새로운 영토, 새로운 봉토를 얻으려 했습니다. 기사들은 자신의 용맹을 과시하고 전설로 남으려 하였고, 상인들은 이 원정을 통해 동방의 귀하고 비싼 물건들을 유럽으로 들여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군 원정이 길어지면서 시간이 갈수록 성지 예루살렘을 회복하려는 그 순수한 종교적인 열정보다는 상인들의 상업적 이익이 중시되는, 즉 돈을 보고 가는 전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특히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십자군 원정이 바로 제4차 십자군으로, 당시 이슬람의 본거지였던 이집트를 공격하려다 방향을 틀어서 같은 크리스트교 세력인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고 그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십자군이 제4차 십자군입니다. 이들이 같은 크리스트 교도들인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한 이유는 동방과의 무역에서 비잔티움에게 밀려서 애를 먹고 있었던 이탈리아의 상업도시 베네치아 상인들이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경쟁자인 비잔티움 제국을 제거하려고 십자군에게 사주하였던 것이 한 가지 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군은 변질되었지만 이 십자군 원정은 서유럽 세계에 큰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십자군이 동방에 가서 동방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게 되고, 이를 토대로 동방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서유럽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상공업이 발전하고 상공업의 무대인 도시가 발달하였으며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중해 연안에, 지중해 근처의 도시들,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제노아, 베네치아 등은 지중해를 통한 동방과의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쓸어 담았으며, 또한 도시와 상공업이 서유럽 전체에서 발전을 하면서 리베크, 함부르크 등 북독일의 도시들은 북해와 발트해를 통한 북유럽 무역을 주도하면서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서로 보장하고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도시 동맹을 결성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한자 동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업과 도시가 발달을 하자 중요한 변화가 등장하였습니다. 본래 상업이 발달하지 못해서 거래하는 양이 작았을 때는, 예를 들어서 포도주 한 병, 신발 하나, 한 켤레, 이렇게 물건과 물건의 교환이 적었을 때는 그냥 그 물건과 물건을 직접 교환하는 물물 교환의 거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상업이 발달하고 거래하는 물건들의 양이 많아지면서 그 물건을 대신하는 가치를 지닌 화폐의 거래와 사용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폐 사용의 활성화는 중세 유럽을 뿌리부터 뒤흔들게 되겠습니다. 중세 봉건사회의 경제적 뿌리인 장원에서는 영주와 농노가 계약관계로 얽혀 있었습니다. 물론 자유농민들도 있긴 있었지만 중세 장원의 핵심은 영주와 농노의 계약입니다. 영주는 농노를 보호해주고 장원의 땅을 빌려주는 대신 농노는 영주에게 그 대가로 자신의 노동력과 농업 생산물을 바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업이 발달하고 화폐의 사용이 많아지면서 영주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노동력이나 농업 생산물로 받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받으면 시장에 나가서 자기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려면 돈으로 바꿔서 포도주나 이런 걸 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아예 이 받는 지대 자체를 화폐로 받아버리면 언제든지 영주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영주가 원하는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화폐로 대가를 받으려 하는 영주들이 늘어났습니다. 중세 장원의 봉건적인 계약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유럽을 강타한 전염병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고열을 일으키면서 온몸이 검게 변하면서 죽는 병, 흑사병입니다. 현재 쥐벼룩을 통한 패스트로 추정되는 이 병은 서유럽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되면서 수많은 서유럽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무려 서유럽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7,500만 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낸 이 병으로 인해 변화하던 장원은 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농노들도 죽어나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노동할 사람,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노동력의 가격, 사람의 가격인 임금이 엄청나게 치솟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흑사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살아남은 남아있는 농노들의 가치는 더욱 올라가게 되었는데 영주들은 이러한 농노들을 예전에 임금이 저렴했을 때처럼 계속 대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농노들이 크게 저항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농노들의 처우를 개선해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주들은 차라리 이럴 바에야 농노들의 몇 년치 지대를 그냥 미리 화폐로 몇 년치를 땡겨서 받고 그 농노들을 봉건 계약을 끊고 풀어주게 되면서 봉건 계약에서 풀어주게 되면서 농노들이 자유로운 농민, 즉 자영 농민으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영주와 농노가 중심이 된 중세 장원이 점차 해체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들을 통해서 중세를 지배했던 교황권이 점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신의 이름을 내걸었던 십자군 원정이 실패하면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었고 봉건 영주들은 십자군에 가서 죽거나 또는 장원이 해체되면서 영주들의 세력이 약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황과 영주의 권력에 눌려있던 국왕의 권력, 왕권이 상대적으로 강해지게 됩니다. 특히 14세기 초에 이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 프랑스 왕인 필립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프랑스 내에 있는 교회의 성직자에 대한 과세, 세금 부과 문제, 누구에게 세금을 낼 거냐로 대립을 벌이게 됩니다. 교황은 교회 세금이니까 교회의 수장인 자신한테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프랑스 왕은 프랑스, 즉 내 나라 안의 교회니까 자기한테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본래 이러한 다툼은 예전 같았으면 카노사의 굴욕처럼 교황한테 국왕이 파문 한번 맞고 국왕이 울면서 끝나겠지만 이제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프랑스 국왕 필리프 4세는 이러한 갈등 끝에 교황을 자기의 군대로 납치를 해서 자기 땅인 프랑스의 도시 아비뇽으로 끌고 오게 되고 이후 약 70년간 교황청은 아비뇽으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이를 교회의 아비뇽 유수라고 합니다. 이 교회의 아비뇽 유수는 교황의 권위에 결정적인 타격을 준 사건이 되겠습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국왕의 권력이 한층 더 강해지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내에 영국 왕의 봉토 소유권을 둘러싸고 100년간에 걸친 100년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활약한 여성이 바로 잔다르크가 되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의 왕이 프랑스 전체의 군대를 이끌고 결국 영국에 맞서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프랑스 왕이 프랑스를 지도하고 수호한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프랑스 내에서 국왕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영국에서는 100년 전쟁 이후에 영국의 왕위를 누가 물려받을 거냐,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강력한 귀족 가문인 랭커스터 가문과 요크 가문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두 가문의 상징이 각각 붉은 장미와 흰 장미였기 때문에 이 전쟁을 장미들의 전쟁, 장미전쟁이라 합니다. 이 전쟁은 승리한 랭커스터 가문이 패배한 요크 가문의 여성과 결혼해서 새로운 왕의 가문 튜더 왕가를 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다만 이 전쟁 과정에서 영국의 강력한 귀족들이 거의 다 사망하였기 때문에 이후 등장하는 튜더 왕가의 왕들은 자신을 견제할 강한 귀족 세력들이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고 영국 내에서 국왕의 권력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프랑스와 영국에서 왕권이 강화되면서 절대적인 국왕 권력의 시대, 즉 절대왕정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파트의 중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하시면서 오늘 10분 역사는 10분 조금 넘어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